부자의 그릇 9번째 이야기. 소유. 노인은 숨을 깊이 들이쉬더니 곧바로 입을 열었다. 사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야. 빌리는 사람이 있으면 빌려주는 사람이 있고, 이처럼 돈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것과 안, 양면이 있기 마련이지. 돈과 인연이 없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의미를 금방 잊어버려. 하지만 양면성을 정확히 파악하면 앞으로 빚 때문에 고민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러나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화상을 입기도 하지. 자네는 왜 빚을 싫어하는 건가? 결국 제 돈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싫습니다. 금리를 지불해야 한다는 건 언젠가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마치 계속 끈달린 돈을 쓰는 듯한 느낌입니다. 오, 끈달린 돈이라. 재미있는 표현이구만. 그러면 그 끈이 누구의 것이지? 그건 돈을 빌려준 사람의 것이죠. 만약 은행이라면 은행이 소유자가 아닐까요? 예금자 아닌가요? 이제야 나는 그 구조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빚을 지는 게 싫다면 분명 남에게 빌려주는 것도 싫어할 거야. 하지만 그런 자네도 여윳돈이 생기면 은행에 맡기려고 하지 않는가? 은행은 돈을 맡으면 금리를 붙여서 자네에게 돌려줘야 해. 은행은 입장에서 예금은 곧 빚인 셈이지. 은행은 그 맡은 돈을 사업자에게 빌려줘서 금리를 받고 그 일부를 예금자인 자네에게 지불하고 있어. 나는 은행에서 근무하면서도 그 구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조금 혼란스럽네요. 제가 금리를 지불하면서 동시에 받은 입장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군요. 나는 내 머릿속에 커다란 원을 그리며 방금 했던 말을 반추했다. 맞아. 머리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자네가 돈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야. 돈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전 세계에서 돌고 도는 돈은 지금 일하는 순간에만 그 사람의 수중에 있는 거야. 원래 계속 소유할 수 없는 걸 소유하려 하니까 무리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돈을 쓰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세. 부자들은 돈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에 따라 사용하고 있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생각해보게. B는 A에게 금리를 지불해야 하지만 그 빌린 돈을 C라는 자에게 더 높은 금리로 빌려주면 B에게는 그 금리의 차액이 자신의 이익이 되지. 은행이 하는 마법의 연금술이네요. 사실 사람들이 빚을 싫어하는 이유는 윤리적인 면 때문일 거야. 그런데 사실 B는 C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돼. 소유할 수 없는 돈을 쓰려면 우리는 신용과 똑같이 가치에 대해서도 배울 필요가 있어. B가 은행이 아니라 개인이라면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C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D라는 물건을 사는 거지. 네, 개인이라면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D로는 집이나 자동차, 가전제품 등 뭐든 상관없지요. 이 상황은 C에게 높은 금리로 빌려주는 경우보다 훨씬 판단하기가 어려워. 하지만 이 선택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는 분수령이 된다네. 부자는 C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받는 금리와 똑같은 효과를 D라는 물건으로부터 얻길 원해. 다시 말해 산 뒤에 가격이 상승하기를 바란다는 거야.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돈을 물건으로 바꿔 그걸 소유하는 데에 얽매이지. 그리고 물건의 가격에는 별로 구애받지 않아. 왜냐하면 소유가 목적이니까. 자네는 가치와 가격의 개념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 가치와 가격 말입니까? 별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가치란 다른 말로 가치관이라고도 하니까 사람들 각자에게 있는 감각적인 것이고 가격은 절대적인 것 아닐까요? 하하. 실제는 그 반대일세. 가격이 변하는 거야. 가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지. 사용가치는 개인적으로 추억이 담긴 물건도 되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받은 선물도 될 수 있어. 이것이 자네가 말하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물건을 말해. 하지만 내가 말하는 가치란 교환가치야. 시장에 내놓았을 때 가격이 어떻게 붙을지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부자라고 불리는 인종들은
이 가치를 분별하는 눈이 있어. 이 눈이야말로 부자와 빈자를 나누는 능력이 되지. 지금은 가격이 낮아도 가치만 있으면 언젠가 가격은 상승하기 마련이거든. 내가 아까 말했던 돈의 역사를 다시 떠올려보게. 앞서 신용이 있으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커진다고 했잖아. 가치를 분별하는 힘이란 상대방이나 물건을 신용할 수 있는지를 분별하는 힘을 의미해. 즉, 이 또한 안과 밖이라 할 수 있어. 내가 신용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나 물건을 믿을 수 있는지 분별하는 힘도 중요하거든. 그런 의미에서 빚과 투자는 비슷한 면이 많아. 돈을 빌려준다는 측면에서는 서로 비슷하지. 다만 빚은 계약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반제액이 정해진 걸 가리키고 투자는 반제액에 상관이 없는 걸 가리켜. 투자를 결정할 때 내가 어떤 걸 따져볼 거라 생각하나? 사업의 장래성? 아니면 이윤이 얼마나 큰지? 물론 그것들도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신용이야. 신용이 돈을 낳으니까 말일세. 그렇다면 부자는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의 신용을 판단할까? 바로 투자 대상에 지난 경력이야. 이른바 여신이라는 거지. 은행에서 근무할 때 자네는 뭘 보았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증인과 담보 가치를 보았습니다. 그 두 가지로 뭘 준비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대충 유추됐으니까요. 그리고 그 당사자의 반제 능력뿐 아니라 보증인의 사회적 지위까지 봤습니다. 그렇구먼. 하지만 내가 보는 건 어디까지나 투자 대상이야. 사업의 장래성이나 반제 능력을 고려하긴 하지만 그건 아주 부차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의 과거, 즉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결과를 내왔느냐가 더 중요하지. 여기서 핵심은 설령 실패한 경험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야. 스스로 곰곰이 잘 생각하고 실행하는 경험이 곧 신용이 된다는 걸 잊지 말게. 물론 여기서 결과까지 좋으면 나무랄 데 없어. 그렇다면 실패한 저 같은 사람에게도 다시 투자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까? 그건 다음 이야기에 달렸어. 자, 계속해보게나.